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셈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장에 공모자로 적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 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진행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적용됐는데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사상 처음입니다. 출국 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고발장에 적힌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를 적용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윤 대통령 입건 사실을 알리며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검찰도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병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출국 금지까지 승인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수사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내란의 정점, 우두머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 당장 이번 주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이른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스스로 내란을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본 건데 결국 윤 대통령이 내란의 정점, 우두머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서둘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높습니다. 이미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만큼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회 일정도 변수입니다.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 출범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고민이 적지 않은 데다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까지 앞두고 있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경쟁은 이번 주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른바 충암파 멤버이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을 앞두고 어제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 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다면서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 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군 방첩사령부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여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태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 오갔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병력을 동원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1명을 입건한 경찰은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내란과 군 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 외에도 지난 3일 비상계엄이 결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고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 등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졸속 진행 의혹이 나오는 당시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령부 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병원이 동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조는 지난 10월부터 꾸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과거 북파 공작에 투입됐던 특수부대가 차출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사전준비 의혹을 제기한 건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부대별로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군 내부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북파 공작부대라고 불렸던 HID 요원들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암살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입니다. 국회 봉쇄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작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특히 정보사 체포조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휴가가 제한된 채 비밀리에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습니다. 이미 그때 1차 계엄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엔 체포조 20여 명이 밤 9시부터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감청 등을 통해 위치 추적을 지원하는 별도 전담 조직이 있었다는 제보도 공개됐습니다. 체포 이후 구금과 합동수사본부 신문까지 미리 계획한 것 같다는 게 야당 국방위원들의 주장입니다.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목도하여 정보사를 비롯한 주요 지휘자에 대해서 고발하였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투입 지시가 내려졌던 방첩사령부에선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부대원들의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준장 계급 방첩사 수사단장이 부하 소령을 구타하고 부대원들에게 폭언하며 진입을 독촉했지만 장병들은 차를 돌려 복귀하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제보를 확인한 국회 국방위원들은 대다수 부대원이 위헌적인 계엄령에 부하들을 동원한 지휘부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처럼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까지 계엄군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촬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3일 밤 중앙선관위 CCTV 영상입니다. 선관위 서버 이곳저곳을 돌며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대령급 장교도 포함됐는데 모두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보사 병력도 현장에 있었던 정황이 있어서 지금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군 내부에선 대북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가 계엄 임무에 동원된 것에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보사 요원들의 계엄군 투입은 국방부도 뒤늦게 확인할 만큼 계엄 초기 단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분여 만에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투입된 점으로 미뤄 사전 준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애초 선관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건물 주변에서 배회하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정보사 요원들의 계엄군 활동이 드러남에 따라 사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애초 국방위는 어제 민주당 등 야당 요구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일정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현안 질의에선 계엄 논의 경위와 함께 국회 중앙선관위 병력 투입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표결과 함께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 등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 외에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혐의를 받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 등이 수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가결 즉시 가동됩니다.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우선 사태 수습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해 구체적 로드맵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명시된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이 총리 탄핵을 위한 실무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전국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입건된 데 이어서 어제는 출국 금지까지 당했거든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라는 것을 보면 법률상으로도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 또는 범죄 수사에 지금 출국을 할 위험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네. 범죄에 곧 이제 드러날 그런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이번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네. 뭐 사안은 뭐 1개월이라는 어떤 지금 이내라는 얘기도 있고 6개월 이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국 금지라는 건 곧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네.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 곧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출국 금지라는 건 단순히 출국 금지가 아니라 이제 곧 수사에 돌입하고 수사에 소환돼서 곧 기소를 다투는 그런 범죄 혐의자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유의 사태, 즉 현직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 이유 이외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냥 헌법 조문상으로만 내란 외환을 받지 실질적으로 내란죄에 적용되는 혐의자가 될 줄은 정말 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네, 특검이 작동하기 전에 어쨌든 좀 성과를 내려는 검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강제 수사 가능성을 이번 주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내란 수계란 말을 다 자연스럽게 해요 이제는. 네.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적시가 됐어요. 네. 이미 이제 공식 문서에 내란죄가 적시된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그런 수사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내란죄로 이제 적시가 되고 구속영장에 말이죠. 김용현 구속영장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다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소환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사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긴급 체포를 할 건가 문제. 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긴급 체포를 했잖아요. 긴급 체포라는 거는 사용, 무기, 그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될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게 긴급 체포예요. 네.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호처가 아마 막을 공산이 큽니다. 네. 어제 보도 보니까 경호처가 김용현 장관의 공간 수색할 때도 상당히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임자가 반대하면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책임자가 지금 이 대통령실이나 관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으면은 이제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이번 주가 그래봐야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어떤 형태든 간에 소환 통보라든지 어떤 그 수사의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이 급박하기 때문에 말이죠. 네. 대통령의 사실 직무는 거의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인 것이지 직무가 정지된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상 직무 배제됐다고 합니다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빠른 속도로 어느 기관이건 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누가 먼저 소환장을 보낼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직무 정지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지금 국군 통수권이 누구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허울뿐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권한 대행이든 책임 총리제든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그래 그렇다면 이양이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권한이 이양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저께 그 국방부 쪽의 발언이 바로 결정타가 됐습니다. 네. 사실 국방부 쪽에서의 공식적인 답변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재 어떤 뭐 이유를 대서라도 그 군통수권이 이양된 적이 없어요. 뭐 책임 총리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책임 총리제가 뭐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뭐 논쟁이 있었지만 있었더라도 군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한테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선 후퇴를 지금 하고 있더라도 네. 가장 중요한 군통수권 여기에 하나 더하면 인사권, 임명권,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두 가지 권한을 이양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선 후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국방부의 그 답변으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을 윤 대통령, 칩거 상태로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취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택을 과연 할까요? 저는요. 하야나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탄핵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지금 보세요. 조기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12월 8일이에요. 네. 대통령이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민 장관의 사의도 수용을 했고 네. 국정원 차장을 임명했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 같다는데 저건 법률가답지 않은 발언이에요. 한동훈 대표답지 않은 발언이다. 네. 아니 권한 행사에 적극적인 게 어디 있고 소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식사할 때 적극적으로 먹고 소극적으로 먹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법률적이지가 않고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냉정하게 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이 어마어마한 국가 비상 사태를 말이죠, 그야말로. 네.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상 직무정지된 거다. 이성후퇴다. 이성후퇴란 말이죠. 이성후퇴란 단어는 이미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나왔던 얘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땐 그래도 나왔던 얘기가 국회가 추천하는 합의안 총리였다고요. 네. 막연하게 현재 있는 총리가 책임 총리한다는 건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제 거취 문제를 오늘 중으로 뭐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당에서. 근데 여당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는. 네. 대통령이 국정을 일임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헌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말은 좋은데 질서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장 일정이 정확히 밝혀진 게 탄핵이에요. 네. 탄핵은 헌법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게 2017년도 3월 10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이 뽑힌 겁니다. 정확하게 6개월 걸렸어요. 네. 정확하게 6개월 동안 가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 거였거든요. 그게 질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질서 있는 조기 뭐니 해도요.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거냐의 문제예요. 국민들이. 네. 아무리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여당 내에서 얘기하고 야당이 얘기하고 그래 봐야 국민들은 당장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야를 하든가 탄핵을 하든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거 자꾸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질서는 점점 더 어지러워진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네. 자, 국민의힘 어제도 최고위원 회의여서 의원총회 등을 이어갔는데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어요. 일단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 상황이 절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쩔 수 없다는 건 압니다.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대표로서의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니까 네. 지금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권력이 이렇게 분산돼서 백가쟁명식으로 의총에서 5시간 동안 30여 명의 의원이 각각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나온 결론은 TF, 태스크포스 팀을 해서 정부 안정, 그다음에 국정 안정을 도모한다. 네. 그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두 가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언제 대통령이 퇴진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퇴진하느냐. 그러면 다음에 어떤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대선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걸 왜 듣고 싶냐면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오늘 오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면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그것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정이 불안정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네.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완전히 실어줘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안을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가. 이런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의 의견만 듣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의견은 또 중진은 중진대로 친윤은 친윤대로 친한은 친한대로 각각 다른 초선은 초선대로 각각 자신들의 어떤 생각만 딱 얘기하다가 가장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TF 태스크포스로 결론을 거기서 고민해보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저께의 그 상황은 집권 여당이 완전히 난맥상이구나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준 결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은 막았습니다만 오는 토요일에 두 번째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투표에는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그 초선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거든요. 과연 그 의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도 이번 14일 토요일에도 지난 토요일처럼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텐데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네. 근데 무슨 명분으로 지금 내란 수결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시한 상태인데 근데 무슨 명분으로 또 다시 퇴장을 할 수 있을까요? 퇴장은 못할 것 같고 만약에 못할 것 같은데 이 상식과 이 지금 당위를 무시하고 말이죠. 또 다시 퇴장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난주 토요일 같이 똑같은 행태면 보수는 괴멸합니다. 네. 그게 바로 보수의 괴멸이에요. 탄핵에 찬성한다고 보수가 괴멸되는 게 아니고 탄핵에 반대하면 보수가 괴멸돼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말이죠. 전 자꾸 2016년도가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때 과정이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네. 그때도 그래도 그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때 네. 분당이라도 했었어요. 그래도. 그 분당이 물론 보수가 괴멸한, 보수가 이제 정권을 뺏기는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은 말이죠. 어제도 여의도 집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탄핵 될 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전 국민의힘이 참 생각이 참 부족한 정당이라고 느끼는 게 의원총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가. 대통령이 벌인 일인데 근데 당에서 그걸 어떻게 그걸 수습합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야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죠. 네. 근데 지금 다들 얘기는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헌법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언제 퇴진하는 걸 이제 TF를 해서 만들겠다는데 언제 퇴진하는 걸 대통령이 밝힌다. 그걸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내년 3월에 한다? 기다릴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건 당위를 떠나가지고 현실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년 3월에 하겠다. 정확하게 밝혀요. 이게 조기 퇴진인데 조기라는 게 날짜가 안 정해지니까 불안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예측 가능한 정책을 밝혀라. 밝혀요, 그래. 내년 2월에 하겠다. 내년 3월에 하겠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 이런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당도 어려움이 있죠, 지금. 그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수습은 해야 되고 수습은 안 되는 거고 말이죠. 네. 원천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땐 국민의힘이 문제가 어려울 때 말이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네. 원론, 정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은 여당이 특검법을 추진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자, 지금 일단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한 번 지금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든 것들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검도 상설 특검 따로 또 일반 특검 따로 동시에 지금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공격적인 어떤 그런 그 입장에 불과하지 실제로 특검으로 이 정국을 좀 가라앉혀보자, 혼란 수습하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김용태 의원의 발의가 굉장히 제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특검이 지금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이 정부에서 여야 합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야당이 들을 수 있는 협상을 들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특검 갖고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한다 그러면 개헌이 야당한테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 4년 중임제 포함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야당이 그래 그럼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특검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이 특검을 한다 그러면 여당이 받아주면 돼요. 그럼 협상하자. 네. 그러니까 야당이 그래 최초로 그러면 한번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한 걸 통과시켜 보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지금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한 건 우리가 발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여당이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야당을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지금의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한다거나 그 여죄 여부를
뭐 낮게 생각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있죠. 모든 수사, 세기 수사기관이 너무 경쟁을 벌여서 네. 이것을 지금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돈해야 되는 건 저 집권 여당 내지는 여권이 해야 되는데 여권이 지금 수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정돈하는 건 특검이에요. 특검을 함으로써 이 세 수사기관의 어떤 뭐 서로 경쟁해서 중복이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돈할 수 있으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의 이 발언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에 대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유의미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이제 검찰, 뭐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이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왜 이 수사기관들이 워낙 뭐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이게 과거에 성공한 쿠데타도 나중에 처벌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건 나중에 처벌받았죠. 이번엔 실패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니까 이 검찰이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가 대통령 봐줄 생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일도 살아야 되니까. 네. 최근에 이제 검찰의 인사가 이제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가 있었죠.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총장도 바꾸고 그 이제 대통령 영부인 이른바 이제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주가 조작 사건을 봐주기 위한 거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요. 아마 이 세 기관들이 열심히 하긴 할 텐데 이게 지금 겹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구속영장 이런 것들도 법원이 발부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최근에 통신영장도 발부를 안 했다고요. 법원이. 워낙 중복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지금 이 세 기관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하는 게 이건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야당은 상설특검도 글쎄요. 상설특검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특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또 일반 특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그 이선우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김용태 의원의 생각도 일리가 있고 야당이 상설특검, 일반특검 다 여러 가지 상황하는 거 이거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야당이 뭐 과거에 탄핵 남발한 거 저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계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어쨌든 간에 여야가 좀 합의해서 특검이라도 출범을 시켜서 수사 자체를 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 수사기관들이 경쟁하지 않게끔 하는 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특검을 어느 기관이 하냐 이런 것들도 역시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에서의 효율성 때문에 네. 뭐 당연한 이제 문제 제기겠습니다만 글쎄 이것도 공허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결국은 진퇴, 거취를 대통령이 밝히는 것 그게 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자, 상황이 이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공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모레죠. 12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되는 것이 사태 해결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수습의 주체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뭐 완전히 어떤 전염병 때문에 아파트가 고립이 됐어요. 그랬을 때 뭐 한 10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이 수수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그 대표의 리더십을 믿는 거예요. 그럼 네. 그 대표가 나서서 자리가 사람 또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그 어떤 협상도 하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당대표가 지금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당론을 결정하는데 당대표는 패싱해버렸어요. 당대표는 몰라요. 근데 아무리 당론이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도 네. 이 최고위원회의라는 최고의결 기구를 지금 주재하는 대표가 바로 존재하잖아요. 최고의 권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일원화돼야 돼요. 근데 중진이라든지 친윤 의원들은 아니다. 지금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쪽에서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이 말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윤상현 의원이 구세로 올랐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16년도에도 1년 후에 국민들이 다 잊어먹더라. 네. 내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예를 들어서 TK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뭐 자기가 다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의원들이라면 제가 뭐 너무
너무 뭐 일반화시키지만 의원들이라면 아니 지금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찌됐든 몇 년 후에 다시 뭐 총선에 나와도 뭐 지금 국회의원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임하는 게 아니냐. 네. 임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백가쟁명이고 아직도 원내대표 뽑는데 전파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이런 거 갖고 다투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에는 뭐 시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정당 해산 청원도 5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난 민심이 오늘 14일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를 분열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민심이라는 걸 거스를 길이 없어요. 네. 아무리 독재 정권도 나중에 다 민심에 의해서 무너졌고 우리가 역사에서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성취해낸 거예요. 그 엄혹한 독재 정권을 뚫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얘기를 다 인정하는 상황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그 자리에 놔둡니까? 다른 거 같으면요 사과도 하고 쇄신도 하고 개편도 해도 가능해요. 근데 아까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군사들이 들어가서 병사가 들어가가지고 네. 국회를 범했는데 그거를 지시한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시킨다고 지금 여당이 뭐 원내대표 뽑는다 안 뽑는 거 좋아요. 그래 뭐 누가 되든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원내대표. 그럼 뭐 네. 하나의 절차니까 뽑겠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그만두면 뭐 나경원, 성일종, 뭐 권선도 이런 분들 얘기되는데 좋습니다 그건 누가 돼도 이제 와서 친한 따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공허하고.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께서 지금 뭐 지난주에 말씀을 하긴 했죠. 뭐 당에 일임한다. 일임할 수 없는 거죠. 여러 번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여당은 말이죠. 그것과 무관하게 국민의 뜻이 뭔가, 국민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보면 네. 보수가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보수가 괴멸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어떻게든 탄핵을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이거를? 전 막는 거 이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네. 주 토요일 날 글쎄요. 국민의힘 내에 의인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 네. 거창에 의인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쓰는데 있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네. 이거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여야 떠나서 무슨 뭐 일각에서는 이게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가 된다. 그건 그때 일이에요. 그때 일. 이쪽에서 잘하면 누가 압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사태란 말,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 정변에 가까운 일을 대한민국의 위기가 초래된 건데 안보, 경제 모두 면에서 이걸 집권 여당이라는 당이 아무리 소수 의석이라 하더라도 네. 접근하는 이 어프로치가 잘못됐다고 좀 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성남 민심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작전에 참여했던 군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지휘관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고 이 발언은 거의 결정적입니다. 네. 뭐 그 전까지는 경고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150명을 끌어내려라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네. 지금 항변하는 측 이게 아무리 뭐 지금 뭐 그 내란죄라더라도 실패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휘관이 직접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그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특히나 지금 강북 내지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도저히 그 민심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지금 나온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을 테고 이렇게 그 임시의총장에 가둬두지 않고 이번엔 투표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부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원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 소비 심리 위축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정부는 연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은 국가 신용
평가사들이 국가 시중 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8시경에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어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의 계엄 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보 담당이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8시경에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주가는 연저점을 찍고 원화는 급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떨어진 2,360.5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2일 2,343.12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스닥은 무려 5% 넘게 폭락하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하며 야간 거래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환시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5.8원 급등한 1,435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곤두박질 치면서 지난 2022년 10월 24일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탄핵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수출마저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닌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직격탄을 맞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출 기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구입 비용이 치솟고 부채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리튬이나 니켈 등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터리 업계나 석유화학, 철강 등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캐즘으로 고전 중인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3분기 달러 부채가 6조 8천여억 원으로 달러 자산보다 2조 3천억 원 넘게 많은데 만약 환율이 10%만 올라도 세전 손실이 2,400억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상하기 힘든 변동성 때문에 신규 투자가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아직 전면 재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삼성, 현대차, SK 등에서 내년 사업 계획을 다시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며 키르기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방문 일정이 취소됐고 방위산업 분야 협력 의사를 밝혔던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되는 등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인데 국정마비로 이른바 관세 전쟁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업체들의 수입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강달러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취하다 보면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도 어려운 사면 초과에 놓여져 있는 그런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불안이 이미 얼어붙어 있는 내수 경기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희망차야 할 연말연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 경제가 지난 탄핵 때와 달리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로 투자하는 지수 펀드인 iShares MSCI 코리아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는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유 특파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려갈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외부 순풍 덕분에 잘 넘어갔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역풍에 직면했다고 짚었습니다. Was the prospect of a universal 10 or 20% tariff on all goods from all countries. That's not our baseline. It's not most investors' baseline either, but that was cited as the top risk. 변수로는 야당의 추가 탄핵안 발의와 과도기적인 내각 구성, 개헌 논의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한국 대표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지수 펀드인 iShares,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코리아 ETF 상장 지수 펀드는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전장보다 2.35% 떨어진 53.67포인트를 기록하며 계엄령 사태 이전에 57포인트 선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입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의 AA2로 유지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군의 성향과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신용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 또 야광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짝이는 야광봉을 손에 쥔 시민들이 차가운 거리에 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의지한다는 곳 대구, 그 중심가의 모습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보수의 중심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벌써 5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성로 거리를 메운 시민 5천여 명은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 다 끝났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 권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너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목도리에 장갑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추위를 이겨내고 전주 도심으로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믿지 못하겠다며 당장 물러나고 해체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든 고등학생도 나라 걱정 대신 편안한 연말을 보내고 싶다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이게 NCT라는 가수의 응원봉인데 근데 원래 여기에는 좋아하는 가수들의 이름을 적어오는데 저는 윤석열 님이 탄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탄핵이라는 글자를 적어왔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경남경찰청 앞에 섰습니다. 경찰 지휘부 행태를 꼬집은 팻말도 꺼내 들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역시 공범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조지호 청장을 비롯한 관련 지휘관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직위 해제시켜 내란 공범 피의자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추위도 개의치 않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멈추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금은 대통령 탄핵안 폐기가 비판을 받더라도 1년 뒤 유권자들은 또 달라질 거란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국정농단 당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유권자를 모욕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여당의 집단 퇴장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 유튜브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은 당 후배 김재섭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이 표결 불참으로 지역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자 자신이 조언한 내용이라며 직접 재연했습니다.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여론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지금 여당은 대선 후보로 모셔왔던 대통령이 명예롭게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이 확산하자 야당에서는 유권자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 아닙니까? 내란 수계를 계속 옹호할 경우에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윤 의원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김재섭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악화된 민심이랑 그 당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좀.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진심 어린 정치 행보는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당장 비판을 피하는 쉬운 선택보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발언이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여권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각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보내거나 달걀을 던지며 항의 표시를 내는데요. 일부 의원의 자택 앞에서는 흉기도 발견돼 경찰이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입니다. 근조 화환 옆으로 굳게 닫힌 문에는 케첩이 뿌려져 있고 바닥에는 달걀과 밀가루의 흔적도 보입니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시민들이 항의의 표시를 남긴 겁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과 표결 불참 여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언한 뒤에는 항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집 앞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손팻말과 함께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서울 마포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는 근조 화환과 함께 달걀이 부서진 채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조 의원의 지역구 시민들은 항의 트럭 시위를 하겠다며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 서초울 지역구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한 대학생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우선 사태 수습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해 구체적 로드맵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명시된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이 총리 탄핵을 위한 실무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조기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휴일 대국민 담화를 위헌적 2차 내란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번엔 한 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탄핵 추진도 검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헌법상 근거도 없는 대책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연장하는 공범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내란 수계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 수계 윤석열 2차 탄핵, 내란 수사 특검과 이재명 대표도 두 한 씨의 난이라면서 전두환 씨가 생각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계엄 이후 망가진 우리 경제를 짚으면서 거듭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가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책임자로서 한 총리의 책임 역시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총리 탄핵을 위한 실무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우선은 실무적인 탄핵소추안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계엄 사태 비판 여론을 주도하면서 오는 14일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내에선 이견이 분출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퇴진 시점과 방법 등을 정리한다는 방침인데 한동훈 대표는 우선 자세한 계획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질서 있는 퇴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매주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세한 시기와 방법을 두고는 각자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친 겁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난상 토론이 이어지며 뾰족한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보단 주로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총 내내 단시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 분노가 큰 만큼 탄핵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표로 움직여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한 시나리오에 기우는 반면 친한계 일각에선 하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이 적자는 만큼 우선 사태 수습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해 구체적 로드맵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퇴진 방법과 시기 등을 제한 없이 논의할 방침입니다. 전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나 여러 가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당장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만큼 권성동, 권영세, 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 폐기 여파로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여권이 수습책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인데 다만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조기 퇴진 시점이나 탄핵안 부결과 관련해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 퇴진 시점을 당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도 덜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김용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제안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기존의 마냥 탄핵은 안 된다는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난상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며 의원 각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고 또 다른 의원은 초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탄핵 표결 찬성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한덕수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국정 안정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책임 총리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계엄 사태의 책임 소재까지 가려야 할 게 많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했던 공동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대통령을 대신해 민생부터 외교까지 총망라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만나며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더구나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총리와 함께 통치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총리실은 설명 자료를 내고 한덕수, 한동훈 회동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책임 총리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적 용어일 뿐 헌법엔 없는 내용입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대행할지 불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소집하는 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려 주요 정책을 의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이번에 계엄에 의한 비상계엄 내란의 수사 대상입니다. 계엄법상에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주당은 또 한 총리 탄핵 소추안도 추진할 계획이라 이래저래 한덕수 한동훈 투톱 체제는 정부 여당의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 공식 일정이나 입장 표명 없이 칩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을 여전히 갖는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하던 수석 비서관 회의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나 하야, 임기 단축 기원 등 거취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취 문제는 당에 일임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국회 논의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은 회의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검경 수사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무부가 공수처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조치했고 야당이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는 데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뒤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하는 임면권도 행사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권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란 혐의 체포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변수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거취를 당에 이름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데다 탄핵 찬성 목소리마저 나오며 탄핵안 2차 표결이 다가올수록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공개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접촉을 자제한 채 행사를 마친 뒤 곧바로 퇴장했고 앞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총리실도 민주당이 한 총리를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그만큼 수사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사실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출국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출국 금지를 승인한 법무부도 윤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에서
조만간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높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기록과 증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윤 대통령을 향한다면 결국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내란 혐의 수사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국을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계엄 작전을 실행한 군 지휘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초유의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도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 사유여서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다발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뻗치기 전 군 지휘부를 대상으로 사건 전말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계엄령을 어긴 국민을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 통제를 요구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중요 피의자입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가진 게 없으니까 장관님 폰을 좀 이렇게 달라고 말씀드려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거기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 역시 핵심 가담자로 손꼽힙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또 윤 대통령 최측근인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은 경찰 투입에 따른 내란죄 여부를 수사로 가려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핵심 관계자인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여 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 단장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 단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 경위와 계엄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경찰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건의 수사 조율에 나설 기관도 마땅치 않아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와 경찰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며 주도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초기부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공수처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건에 수사기관이 사실상 이전 투구를 벌이는 건데 이전 같으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조율했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기능이 멈췄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법무부 장관도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각자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특검이 도입되거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이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찰 출신 제19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이번에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조해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인데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연저점을 기록하며 주저앉았고 원화도 급락해서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상황은 어떤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은행 딜링룸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개인의 투자 심리 악화로 1조 원 넘는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2,387.5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638.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2.78% 하락한 2,360선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무려 5.19% 빠진 627선까지 주저앉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1%대, 그리고 코스닥도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1,43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체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려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3% 상승하면서 2,39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640선을 회복했고 환율은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수사 상황과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거는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출국 금지 조치까지는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게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출국금지 여부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도를 따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때 당시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출국금지에 대한 소식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는 출국금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이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법무부
출입국 관련 이 본부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출국 금지를 지금 결정을 한 상태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제 좀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출입국 관리법상에 의해서 이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이게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요건이 이제 충족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조금 법리적인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언제 이어질지에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이 내란죄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자, 구속 수사가 정말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괴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형을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밖에 이제 명시가 안 돼 있는 굉장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그런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구속 수사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부분 헌법상의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불소추 특권이 이제 헌법 8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추 특권에도 내란죄와 외환죄는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게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아니면 주거가 불분명할 것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청구를 할 당시에도 이 청구에 있어서 이 죄를 이제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뭐 이런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첫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뭐 구속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에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조금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는데 압수수색이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형사소송법 1항을 보면 그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면 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형사소송법의 형사소송법의 이 근거 규정을 따라서 뭐 다툼이 있다거나 또 이게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여러 가지로 염두에 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것이 집행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경호팀과의 마찰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물리적인 어떤 이제 제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긴급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럼 긴급 체포가 되고 나면 형사소송법상 이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영장 청구가 됐고 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지 여부는 이 형사소송법 70조에 나와 있습니다. 70조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주거가 불분명한다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 청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이 내란죄 또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명을 증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지금 휴대폰을 최근에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텔레그램을 새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설득이 가능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오늘 정부 새 예산안을 처리해서 끝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오늘인데요.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의 새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삭감안을 아마 그대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협의를 하지 않고 야당의 삭감안을 그대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금 전에 국회에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최고위 발언입니다. 오늘 정부의 새 예산안을 처리해서 끝내겠다. 그리고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과 함께 지금 수사 상황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이 대통령의 수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 이 내란죄에 있어서 이 부분 모든 군사적인 작전의 지시라든지 그리고 포고령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다 관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어떤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진술이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다른 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현재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이 진술이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수사와 관련한 속보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계엄 지휘부에 대해서 추가로 출국 금지 조처를 했죠. 예, 계엄 사태에 동원된 군 당국을 상대로는 병력 투입 현황을 제출하라고 공개 요청하면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자, 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군내 계엄 수뇌부들을 추가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수단은 어제 저녁 8시를 기해 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특수단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요. 이번엔 현직 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겁니다. 현직 지휘부를 상대로 한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군 자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어제 국방부는 물론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의 계엄 발령 관련 부대원 투입 현황도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경찰이 선제적으로 신청한 각종 영장 등을 검찰이 불청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영장 없이도 가능한 임의 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네, 취재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봤는데 변호사님, 경찰 특수단입니다. 경찰에서 어쨌든 경찰청장 등 그 경찰 수뇌부를 출국 금지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아마 경찰 측 외에도 공수처나 검찰에서도 출국 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경찰청장이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셀프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좀 조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이제 군 수뇌부도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국방부 장관 조사에서 어떤 단서가 나와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 관계자의 진술에서 이 부분 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군대에서 어디 부대 가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대에서 지휘관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피의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로서 진행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만약에 출국을 해서 이 중요한 뭐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가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피의 사실이 이제 조금 예상이 되는 참고인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조금 선제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이 선제적으로 신청한 각종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이제 영장을 이제 그 청구하는 절차가 경찰에서 신청을 합니다. 검찰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경찰에서 신청을 한 부분 중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청구하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다시 반려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반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이에 대해서는 뭐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신청을 할 때 당시에 신청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지 법원에서 발부가 되는 것인데 그 이유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다거나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조금 더 보충해라 이렇게 해서 반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로 이제 반려가 되는지는 조금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좀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게 어떤 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네. 경찰에서는 이제 직접 수사권이 뭐 내란죄라든지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다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검찰에서는 이게 이제 그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수사의 권한에 대해서 개정이 됐었는데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이제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규정에서 제2조에서 부패 범죄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부패 범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죄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이 부분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최근에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 이첩을 해달라고 경찰과 검찰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첩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이 이에 대해서 응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현재 지금 특검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특검법으로 해서 뭐 이제 특수하게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특검법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상설특검법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상설특검법을 보면 그 특검법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뭐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 부분 특검법에 의해서 어떤 이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내란죄 규명 상설특검안 이게 지금 오늘 표결 예정인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이 상설특검안 표결 이후에 바로 효력이 생기더라고요. 자, 대통령 외에도 수사 대상에 누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사람이 이제 여인영 방책사령관 같은 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에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게 만약이라도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명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 이제 특검을 누구를 임명할지 이 절차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3일 내에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강제 방법이 있느냐 이게 또 하나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 특검을 꾸리는 기간이 20일이 있고 이제 수사를 60일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이 원칙적인 구속 기간이고 이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총 20일 내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이첩 때문에 시간이 더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수사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제 결국엔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0일간의 수사 기간인데 그 동안에 만약에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가정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간에
반드시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 일단 60일 내 결론 내린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기소가 된 다음에 이 부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판상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대한 많이 이제 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지금 내란죄 관련돼서 계속해서 수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제 외환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위해서 북풍을 유발했다라고 하는 의혹인 건데요. 자, 여러 가지 보도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근거로 지금 외환죄를 고발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이게 형법 92조부터 이제 외환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가 이제 9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외국과 통모하여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그러니까 전쟁이나 뭐 이런 부분을 열게 하거나 또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관련 또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하단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 관련 이 뭐 통모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이 만약에 92조를 전제로 한다면 통모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외환죄가 검토가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조문은 이제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92조부터 그 하단에 있는 이 조문들을 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 해당하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토가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이제 다 확보를 했을 때 그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도 일단은 고발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관계의 정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게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3호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지금 출동했던 부대원들이 이 부분 폭동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네. 그렇지만 법리상 참여한 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고 이 항명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각의 부대원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여권의 이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정이 함께 이제 국정에 빈틈이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그 담화문 이후에 지금 이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무언가를 이제 직무를 일임한다라고 만약에 밝힌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건 아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헌법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기준이 결국에 탄핵에 이제 소추가 되고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는 그 경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찾아봤는데 그렇게 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직무 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권한 대행을 통해서 뭐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내가 이거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헌법상의 이 권한들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법리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 국무총리와 그리고 당 대표가 같이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본다면 국정이라는 건 이제 국가의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행정은 행정부가 이제 보는 것이고 행정부의 이제 수장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국무총리는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정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데 이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 행정에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전문을 봤을 때 해석이 혹시라도 당에서 이 부분 국정에 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뭐 해명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국무총리가 이 부분 행정을 할 수 있는 것 여부도 결국에 헌법에는 명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총리의 그 부분은 직무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위가 이제 전체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좌를 하는 기관인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통령의 그 말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결국에는 헌법적인 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법적인 쟁점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